자, 오늘 좀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고 제가 할 것보다는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여기니까. 자, 그리고 제가 1교시 영상을 제가 안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이 늦게 올라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간반 찍어서 올릴 테니까.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네, 여기가 지금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인데 유동화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어려운 지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지문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기본적인 게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동화 관련된 너무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그 암기 코드 정도만 정확히 맞추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저당담보부 증권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MBS가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화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예요. 그럼 유동화 제도는 왜 도입을 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유동화는 왜 도입을 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주셔야 돼? 그죠?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의 자금. 바로 요거죠, 요거 하나. 대출 기간에 자금이 풍부해집니다. 이게 딱 유동화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대출 기간에 자금이 풍부해졌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자금이 풍부하면 은행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은행이 자금이 좋으면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이거. 옳은. 자, 그리고 3번을 봤더니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은 촉진이 되나 주택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될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거 다 맞춰갖고 왔겠어요? 다 못 맞춰갖고 왔겠어요? 못 맞춰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그냥 좀 봐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주택금융의 활성화라고 돼 있어, 활성화. 빵긋빵긋이요, 우울해. 빵긋빵긋이면 뒤쪽이 다 빵긋빵긋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 건설이 촉진됩니다. 이건 빵긋빵긋이지만 자가소유 가구가 비중이 감소될 수 있다. 이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1번, 12번이 전부 다 이제 암기 코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이죠, 요 놈. 자, 기본적으로 유동화 증권은 크게 MPTS, MBB, MPTB, CMO죠. 자, CMO는 이 MPTB를 한 종류만 발행한 게 아니라 MPTB를 여러 종류를 이렇게 동시에 MPTB를 동시에 발행하면 요걸 싹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CMO 또는 다계층 증권 이렇게 부르는 거죠. CMO 또는 다계층 증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요걸 암기해야 돼요. MPTS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지분형이고 MBB는 채권형이고 MPTB, CMO는 전부 다 혼합형입니다. 자, 그러면 암기 코드가 이렇죠. MPTS에는 B자가 있다 없다? B자가 없고 T자만 있단 말이에요. T자만.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 투자자가 전부 다 가져간다. 투자자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MBB는 T가 없고 B자만 있잖아요. B자. 그러니까 전부 다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MPTB는 T자도 있고 B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죠.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런데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각각 어떤 걸 갖고 가느냐 이게 논점이죠. 항상
발행자가 나오면 발이야, 발. 이거 닭발이라고 개발이라고요. 소발바닥이 떠올라야지. 소발바닥. 이게 소유권 나오면 소발바닥 발행자. 그리고 투자자는 뭘 가져간다?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이게 고향에 내려갈 때 원리금, 현금과 조기를 챙겨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발행자는 소발바닥이고 암기코드가,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갑니다. 자, 이것만 갖고도 지금까지는 정답을 다 찾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지문이 섞여 있어라도. 그럼 보시자고. 자, 평가서 31회요. 평가서 31회. 자, 작년에 나온 거야. 작년에. 자, 보세요. MPTS.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T만 있으니까 전부 다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뒤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암기 코드는 무슨 소유권이냐 원리금 수취권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유동화 증권 중에 MPTS는 모든 권리, 모든 의무를 다 투자자가 갖는 거니까 MPTS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이것만 있으면 맞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MPTP라고 돼 있어. 혼합형이잖아요. 투자자도 있고 발행자도 있고.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소유권 나왔어. 그럼 닭발바닥, 소발바닥. 소발바닥이니까 뒤쪽은 발행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게. 틀렸고. 그때 원리금 수취권은 현금이잖아요. 현금. 현금과 조기는 누가 챙겨가고? 투자자가 챙겨가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잖아, 이게. 옳은 거네? 1번이 정답이네. 큰일 날 뻔했네, 1번. 1번 이미 끝났네. 그리고 요 밑에 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MBB는 B자만 있으니까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그렇죠. 발행자가 부담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번 보세요. 다계층 증권은 항상 계층을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종류죠, 종류. 다계층 증권 CMO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동시에 발행한 거라 봐요. 다양한 종류의 증권.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지분형 증권으로만 구성된다. 이게 아닌 듯 하잖아. 지분형 증권으로만 구성한다. 뭔지 아닌 듯해. MPTB, CMO가 혼합형인지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상업용 저당 증권은 그러면 이거 잘 보셔. 이거 유동화 증권이에요? 유동화 증권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항상 뒤쪽에 BS가 있으면 어디가 있어? 이 뒤쪽에 BS가 보이면 항상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이에요. 여기는 M, 모기지, 주택저당 채권이죠. 주택저당 채권, 주택 모기지를 기초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증권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유동화 증권을 보면 항상 PSRP 이게 기초 자산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MBS니까 이게 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다른 말로 주택 대출을 해주고 갖고 있는 주택 모기지예요. 주택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뭔가 만든 증권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M이니까 이게 커머셜 모기지니까 주택 모기지가 아니라 상업부동산 대출이란 말이에요. 상업부동산 대출. 그러면 자 여기서 논점은 뭐냐? 상업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유동화 제도는 반드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서 발행됩니다. 그럼 일단 틀린 듯해. 이놈이니까 반드시 이게 틀려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잘 보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본적으로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적 기관 중에. 그런데 이런 거야. 우리가 주택과 상업부동산을 보면 상업부동산은 정부가 뭔가 간섭할 여지가 없는 부동산이에요. 왜?
상업은 그렇죠. 정부가 간섭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왜 주택에 대해서만 정부가 자꾸 뭔가 지원을 하고 정책을 펼칩니까? 그러면 주택은 복지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상업 부동산은 없어도 돼. 없어도 먹고 살아.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데 주택은 누구든지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이게 주택은 복지야.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대출의 유동화는 복지와 관련돼 있어.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은 복지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을 해.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출에 대한 유동화는 공적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개입을 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있냐 없냐는 뭔 상관이야. 그죠? 돈이 있는 사람 사는 거고 없는 사람 안 사는 거지. 그러나 주택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택금융공사는 있어도 상업부동산 금융공사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주택금융에 대해서만 공사를 두고 있습니까? 주택은 복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은 그렇죠.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저당 증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대출을 뭔가 유동한 건데 이 유동화는 공적인 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죠. 주택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배우는 거고. 이해됐다? 그러니까 요 두 지문 꼭 좀. CMO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이니까 다양하다 이런 표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양하다. 근데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은 유동화를 할 때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왜? 상업용 부동산이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치 않다.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12번부터 제가 쭉 뽑아봤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주택저당증권 MBS는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 약자로는 모기지죠. 주택저당채권. 여기 모기지 채권이죠. 주택모기지. 주택모기지를 유동화 전문기사, 회사 등이 양수해서 이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게 MBS죠. MBS. 맞았고. 2번. MBB가 나와요. MBB. 그럼 무조건 발행자가 다 가져가야죠. 근데 뒤쪽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입니다. X. 발행자에게 뭔가 이전해야겠죠. 근데 3번. MPTS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입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4번. 다계층 증권은 다양한 종류니까 다양하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에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다르게 뭔가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다양하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자, 5번.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이고 6번. MBB는 누가 다 갖고 간다? 그렇죠. 발행자인데 투자자는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CMO는 어떤 표현만 있으면 된다? 다양하다 이런 표현만 있으면 되는데 또 발행자는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우영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가 우리나라 말로 종류로죠.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그 누구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낯선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저께 우리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이게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자, 보셔. 자,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일단 뭘로 설립한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을 때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설립할 때 자본금은 자기관리 5억, 위탁 기업 구조조정 3억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관리는 실질형이고 밑은 명목형이니까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원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을 받고, 그럼 이제 투자회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질형은 70억 원 이상을 조달해야 되고 명목형은 50억 원 이상을 조달해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 총수의 30% 이상은 일반에게 제공해야죠.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익숙치 않으면 30% 이상을 일반에게 팔아야 된다. 일반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주 1위는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50%.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현물 출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자산 운영. 자,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증권, 현금인데, 자, 이것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을 받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죠. 현금. 근데 실질형은 현금을 얼마? 70억 원 이상 마련해야 되고 명목형은 50억 원 이상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금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현금을 일단 끌어갖고 와야죠. 그리고 이 현금으로 뭘 사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자산이 부동산과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점은 요게 있다는 거야. 요게. 현금으로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권까지 합쳐서 80% 이상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자산의 몇 프로 이상은 70% 이상은 반드시 실물이어야 된다. 이런 거, 실물. 그리고 배당은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주식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숫자 정리해 놓은 건데 숫자에서 실수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 요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실수하는지를 이제 보자. 자, 현물 출자도 있네.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자, 들어가 볼게요. 13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에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다. 이 말도 안 되죠. 위험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원금 손실이 있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합니까? 주식을 투자하면 되죠. 주식을 구입하면 원금 손실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기관리는 실질형이죠. 실질형.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원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죠. 명목형이니까 설립자본금 얼마? 3억. 그 다음에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얼마를 모집해야 된다? 이게 최저자본금을 말하는 거죠. 설립자본금 3억이고 최저자본금 50억 원 이상이죠. 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인데 26회 그냥 50억 원 이렇게 나왔다. 옳은 질문 일단. 자, 그 다음 이제 4번이 포인트예요.
투자회사가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자기관리 실질령의 의무예요.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립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형? 그렇죠. 실질령인 자기관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의 대표적인 특징이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야죠. 없다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이건 명목형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6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 5년은 어떻게 암기한다 했어요? 공인중개사 5글자, 감정평가사도 5글자니까 실무경력 5년이라고 그랬죠? 그냥 1년에 한 글자씩 만들어지는데 함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자산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을 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은 어떤 회사가 갖고 있어요? 실질형 회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형 회사. 그러니까 자기관리인 실질형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이게 재작년 문제인데 O인지 X인지 봐요. 7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강의 노트에 없어. 강의 노트에 없는 그저 법조문이 얘가 굉장히 법조문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알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내용. 그리고 딱 봤더니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 그럼 항상 논점은 뻔해요. 실질형이냐 명목형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부분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에요, 실질형이에요? 명목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 이게. 그러니까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은 실질형의 의미야. 실질형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자기관리. 그럼 벌써 자기관리와 관련된 논점이 벌써 3개 찾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 요 4번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립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자기관리란 말이에요. 실질형의 의무. 그 다음에 자, 평가사나 중개사 등을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관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관리. 그리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의 기준을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의 기준이니까 자기관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관리. 이런 것들을 요령으로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8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몇 %?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13번. 원래 얘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어마어마해. 여기다 넣으면 3장을 다 적어도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건 수치 나오는 건 실수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설립자본금을 수치로 내놓은 이유는 이건 정말 거의 정답으로 절반이 설립자본금이에요.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 5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3억,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 50억 원 이상. 이런 수치는 안 틀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실수하냐 이런 거예요. 설립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직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관리 의무예요. 자기관리. 그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죠. 명목형은 기본적으로 얘가 나온다고.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또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요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이라고 나오고,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이라고 나오고, 자기관리의 직원 이렇게 엮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만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14번 프로젝트 대출.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프로젝트 대출이 진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하나를 더 신경 써줘야 돼. 주택연금까지. 자, 보세요. 자, 프로젝트 대출은 포인트가 뭐냐? 은행이 우리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줘요. 사업자가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라는 제3의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은행이 개발의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주와는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효과입니까? 이게 사업주에 대한 효과예요. 사업주. 그러니까 첫 번째, 은행은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사업주에게 돈 갚아라 라고 소구할 수 있다 없다? 소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비소구 제한적 소구금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사업주의 장부에 기록이 된다, 기록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는 이게 장부 부자라고 했어요. 장부 밖에 있는 금융이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대출이다. 사업주의 부의 금융효과고. 그리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식으로 자금을 관리해요? 에스크로우 계좌를 활용한다. 그리고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지출할 때 항상 어디가 우선이다? 공사비. 이건 공사비가 왜 우선이에요? 프로젝트 대출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만 그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공사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공사비가. 자, 그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 포기각서 이런 거 나오면 맞는 거예요. 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만 여기는 다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너 포기해. 이런 각서를 받는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개발사업지. 이놈이 제일 어려운 표현이죠. 자, 요런 용어만 좀 기억해 주죠. 개발사업지가 뭡니까? 개발사업지. 자, 제가 사례로 항상 도로를 들었죠. 도로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대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제 도로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구입해요? 토지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토지가 구입되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개발을 통한 토지.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토지. 이게 개발 사업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논점 뭐냐? 최초에는 담보 없이 프로젝트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데 사업이 진행하면서 토지가 구입되고 여기에 건물이 지어지면 은행은 만들어지는 건물, 구입되는 토지 쪽쪽 뭘 잡기 시작해요. 이런 거들. 담보로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뒤쪽을 보면 개발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지 등 이런 개발 사업지를 뭘로 잡는다? 담보물로 잡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서 자, 여기 있죠, 이게.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 이게 프로젝트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 그리고 뒤를 봤더니 사업 자체 자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뭐냐는 거예요. 요놈. 사업 자체 자산.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요 개발 사업지란 말이에요. 개발 사업지.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요 토지 등이 바로 사업 자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발 사업지 등의 자체 자산으로 뭔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옳은 질문. 그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기업의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오, 맞아 보이고. 자,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시공회사가 어떻게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합니다. 틀렸죠?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죠. 그리고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계좌를 관리할 이유가 없죠. 은행이 직접 관리해야지.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그 다음에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옳은 질문이고. 5번.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주제죠. 여기는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자, 15번만 주의하셔.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제어는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X.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X. 왜? 부외 금융효과니까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표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 자, 요놈이 정답이에요. 요거 조금 이따 보고요. 5번 보세요.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다. X. 항상 차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이런 계좌 등을 통해서 은행이 관리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이 4번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29회 때 우리 시험에 나온 다음에 각종 부동산 시험에서 이게 다 나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프로젝트 회사요. 프로젝트 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이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싫은 거죠. 사업주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트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만든 이게 명목상 회사예요. 원래 없어도 돼. 근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만든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상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 회사. 그리고 이 명목형 회사, 서류상 회사는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법인세 감면 효과예요. 법인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형 회사는 몇 개 있어요? 두 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그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 이들은 전부 다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번에 주택연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 주택연금은 잘 안 나오는 주제였는데 갑자기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 계속 앞으로 또 한 3년 나오는 거예요. 자, 주택연금은 항상 뭐가 포인트다? 가입요건. 그래서 연령, 첫 번째.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여기 핵심은 또는. 주택 소유자든 그 배우자든 55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주택.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주택법상 주택. 우리 주택법상 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을 크게 어떻게 나눠요? 일단 주택법은 건축법의 주택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건축법에서 뭔가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상복합 아파트. 요거 주택법상 주택 맞아요? 자신감이 없죠, 지금. 그렇잖아, 이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암기를 하되 실무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학문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무적인.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상 주택은 법을 보면 건축법상 주택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걸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용 중에 구조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라고 하는 거야. 이게 건축법부터 시작하니까 이 주택의 용어는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느냐, 상업지역에 되어 있느냐, 공업지역에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다 아파트라고 한다.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 대상이 되는 거고. 이해했다? 아니, 기본적으로 된다고 봐야 돼. 물론 조건이 있어요. 뭐 2분의 1 이상이 주택으로 써야 되고. 근데 일단 조건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상가주택. 요건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니야. 상가에 딸린 주택이지. 상가에 딸린, 얘는 상가란 말이야. 상가. 상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주의해 주세요. 주택법상 주택, 그 다음에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주택. 그리고 올해부터 뭐가 추가되었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을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이 요새는 정말 다양해졌어요. 근데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 이게 종신 지급 방식이고, 나 사망할 때까지 안 받고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만 받겠다 그러면 확정 기간 방식이고, 원칙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기말 자산 처리. 자, 요런 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에 해당하는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연금의 형태로. 그런데 주택연금은, 자, 대출제도예요? 대출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다고.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요거. 자, 1번 봐봐요. 1번. 16번이 1번이라 어떤 지문이랑 똑같냐 그러면 16번이라 자, 우리 2번 문제의 6번을 보세요. 2번 문제 6번. 자, 맨 앞에 이제 2번 문제 6번을 보면 주택연금이라 했죠? 얘랑 거의 비슷해. 주택연금이랑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 그러면 이게 추가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이건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다 옳은 지문이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출 받는 제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이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 층이 우리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으니까 젊은 수험생들이
야,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제도지 대출을 받는 제도는 아니잖아. 이거 틀렸다고 했다고.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제도지 대출을 받는 제도는 아니잖아. X라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연금의 형태로 대출을 받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며. 대출을 받는 제도라면 대출. 그러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돼, 언젠가는. 근데 어떤 식으로 갚습니까? 이게 기말에 자산을 처리해서 갚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비를 따박따박 대출 받았어요. 따박따박. 근데 대출을 받은 게 3억이야. 3억.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칙은 요거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 주택을 처분한단 말이에요. 담보로 맡긴 주택을. 근데 주택을 처분했더니 주택 가격이 5억이야. 그러면 3억을 지금 대출해줬는데, 은행 입장에서 3억을 대출해줬는데 연금으로 주택 가격이 5억이니까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죠. 그러면 2억이 남으면 이건 누구에게?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줘야죠. 요거 상환했으니 상환 받고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주택 가격을 처분할 때 1억밖에 안 돼. 지금 3억을 연금으로 대출해줬는데. 그럼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 주택을 처분해서는. 그러더라도 어떻게? 정부가 부담한다? 그죠? 부족 금액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해가 이해돼야지. 이게 나오면 좀 까다롭단 말이야. 자, 그럼 더 봐요. 이제 실수 자주 하는 것도 제가 몇 가지 해볼 테니까. 일단 연금,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제도지만 대출 제도예요. 대출. 그 다음 2번. 주택담보노연금. 더럽게 어렵지만 우리는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택 소유권이 연금 기간으로 이전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제도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택법상 주택이잖아요.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맞고, 그리고 작년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업무시설은 안 된다 그랬어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만 올해부터 포함시켜주는 거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만.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사망하는 시기까지 받는 종신 방식도 있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에만 지급되는 확정 기간 방식도 있어요.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제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종신 지급 방식이니까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이, 그러니까 3억을 지금 연금으로 대출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했더니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경우에 지금 대출의 원리금이 상환을 받으려고 주택을 처분했더니 A가 더 커. 그러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되느냐, 그냥 정부가 부담하느냐? 그렇죠. 정부가 부담하는 거고 상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옳은집니다. 이런 게 나오면 헷갈린다며. 이런 게 항상 대출 제도니까 연금으로 받은 대출 원리금이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한다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렇더라도 정부가 보장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죠. 왜?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자,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쭉 해보면 어려운 게 4개가 있어. 제가 어려운 걸 뽑아놔. 17번. 요놈이야, 요놈. 요런 것들이 제가 질문이 굉장히 자주 받는 건데. 자, 첫 번째. 17번은 지금 정답 오류라고 돼 있어요. 지금 3번으로만 돼 있지만 이것도 틀린 거야. 이거 틀린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 내가 요새 문제가 너무 많고
문제를 저게 기출문제 원문을 넣어놓으면 그냥 정답만 찾고 넘어가 버리니까 절대 정답만 찾고 못 넘어가게 막 OX도 넣고 빵꾸도 넣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지금 자꾸 실수를 좀 하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게 기억이 안 나, 아무도. 언제 했느냐? 정확히 3주 전이에요.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서 우리나라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있지만 뭐는 없다고? 산지연금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구만. 그래서 이거 찾아주신 분이 몇 분 없어. 있다고 해. 자, 산지연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산지연금은 지금 도입하자고 학자들이 논의를 해요. 도입하자고 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산지연금은 도입되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 제가 사례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니까 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중에 하이도에 사는 애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생가 있는 데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섬에 사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사주고, 그렇죠. 걔 그냥 술도 많이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챙겨준다고. 우리는 그래도 섬 애들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속 키우고 그래도 섬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섬이더라도 이게 좀 풍족한 섬이 있고 섬에서 농사를 지으면 최악이란 말이야, 이게. 물고기를 잡아야 좀 현금이 돌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걔가 항상 하는 말이, 야, 우리 DJ가 그렇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야, 우리 섬 땅값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뭐 2만 평인가 20만 평인가 산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임야를. 그러니까 그거 오르면 한턱 쏜다는 거야. 쐈겠어요? 못 쐈겠어요? 아니, 올라봤자 임야, 산 이런 게 올라봤자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임야, 산지라는 걸 살 사람이, 좋은 위치라면 살 사람이 있지만 나쁜 위치라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산지연금을 시작하는데 어떤 산지는 받아주고, 자, 이건 주택이에요. 주택연금인데 가격이 높은 걸 안 받아주는 건 복지제도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라도의 주택은 받아주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 안 받아주고,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 이게. 그렇다 이거예요. 산지지만 경기도에 있는 산은 받아주고 저기 하이도에 있는 산은 어차피 처분을 해야 되잖아, 갚으려면. 근데 안 팔릴 것 같은 산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게 연금제도의 형평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산지연금은 시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산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니까 나중에는 산을 매각해야 돼, 안 팔리면. 그렇죠. 적자로 계속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로. 산지연금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평가서 언제 나왔다고? 올해 나왔다고. 이거 추풍낙엽이야. 이게 두 가지. 주택연금이 대출제도임자 모르는 젊은 애들이 대박. 이건 고급 지식이죠. 아무튼 산지연금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주택연금의 다른 표현이 영목이지란 말이에요. 영목이지. 이게 영목이지 나오면 뭐라고 한다? 주택연금이야. 영목이지 나오면, 야, 무슨 주택연금이 영목이지니? 그럼 잘 보셔. 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 일반적인 대출 볼게요. 일반적인 대출. 자, 일반적인 대출은 어떤 식이냐?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건 똑같아요.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5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대출을 3억 이렇게 받는다고. 일시불로 크게 받는다고. 일시불로. 그리고 요걸 어떤 식으로 상환합니까? 찔끔찔끔 연금의 형태로 뭐 해요? 상환을 하는다, 이런 말. 이게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상환을 하는 게 일반적인 대출이에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어떻게 대출을 이렇게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대출을 받아. 그리고 사망했을 때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에 상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뒤집어져 있다, 뒤집어져 있지 않다. 그렇죠, 뒤집어져 있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대출은 일시에 왕창 받고 따박따박 조금씩 상환하는 건데, 주택연금은 거꾸로
대출을 조금씩 생활비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사망했을 때 주택을 처분해서 한 방에 갚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주택연금이 맨 처음에 영모기지라고 우리 학자들이 불렀어요. 영모기지 나오면 주택연금이야. 영모기지 나오면 주택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이 늘어납니다. 이건 대출이니까 당연한 거고. 일반적으로 자 이것도 또 이거 피소급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프로젝트 대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어려웠어. 어렵기는 작년에 비소급 대출 자 봐요. 비소급 대출은 사업자가 돈을 실질적으로는 빌렸지만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자신이 프로젝트 대출로 해준 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를 찾아가서 갚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게 왜 비소구형인가?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왜 소구냐? 자, 이걸로 할까요? 자, 주택연금으로 3억을 대출받았어. 3억을. 그리고 자,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1억이야. 조금 전에 산해줘. 자, 지금 3억을 대출받고 이걸 상환받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했는데 1억이면 다 받지 못해. 그러더라도 상속인에게 쫓아가서 모가지를 잡고 소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비소구형 대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모기지 나오면 주택연금. 요거까지 나올까? 요건 좀 그런데 영모기지 나오면 뭘 떠올린다? 주택연금. 일단 1번, 2번. 1번은 틀렸고 2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어. 가장 많이 틀린 거야. 자, 3번 보세요. 연금의 가입자는 주택연금 전액 또는 일부의 정산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게 포인트 이게. 중도상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상환이잖아요. 조기상환. 우리 주택연금이 복지제도라고 해서 한 푼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좀 반성해야 돼. 아니, 뭐를 한 푼이라도 내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연금도 대출의 일종이잖아요. 대출. 그러면 대출과 관련된 게 대출을 실행할 때 수수료, 실행수수료 또는 매년 무슨 보증수수료 이런 실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연금도 맨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보증을 계속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니까 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일부를 내고 실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요. 가입자가. 그런데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게 논점이야.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이 조기상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대출을 다 갚아버리는 거니까 주택연금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 복지제도니까. 그죠? 필요하면 야, 너 연금 그죠? 불이익 없이 해지하고 중도상환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수수료가 아니야. 어떤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만이 부담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4번.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됩니다. 이 주택연금이 대출이라는 게 딱 이해되는 순간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맞고 3번 일단 틀렸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지연금은 있어 본다 없어 본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모기지 이렇게 나온다. 영모기지 나오면 뭘 탁 떠올라야 된다. 주택연금. 그리고 비소구형 대출입니다. 그러면 아하. 자, 돈이 부족. 주택을 처분해서 다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식들에게 소구할 수 없다. 이게 주택연금이죠. 그래서 비소구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싹 골라놨는데 정답이 지금 16, 17에 다 오류가 있잖아요. 이게. 예? 16, 17에 꼭 확인하셔야 돼. 요 나오기 유력한 거니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